실크로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비단길이겠죠? 근데요, 그 길은 단순한 교역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식, 단 하나의 지식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한 위대한 승려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자, 책 한 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좀 과장된 질문 같죠. 하지만 7세기 당나라의 승려 현장에게는 이게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책 한 권을 향한 그의 여정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글쎄요,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럼 대체 왜 그는 그토록 험난한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실크로드라는 길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길은요, 비단만 오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상, 종교, 그리고 온갖 신기술이 오가던 말 그대로 아이디어의 고속도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해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전들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내용의 뒤죽박죽이 되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핵심이 흐려지고 혼란만 커진 거예요. 현장 법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다. 원본이 있는 곳,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로 직접 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길을 떠납니다. 심지어 황제가 내린 출국 금지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작된 그의 여정은 무려 17년 그리고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정말이지 세상의 심장부를 향한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서기 629년에 수도 장안을 떠나서 험준한 산맥과 그야말로 불타는 듯한 사막을 건너 인도에 도착한 게 63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마친 뒤에 다시 장안으로 돌아온 게 645년경, 17년이라는 세월. 정말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건 오직 굳건한 신념과 지식을 향한 뜨거운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그야말로 한편의 대서사시였죠. 그런데 현장 법사의 여정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실크로드의 황금길을, 그 찬란한 문명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둔왕에서는 그 유명한 막고글의 장엄한 불교 예술에 감탄했을 거고요. 또 페르시아와 중국을 잇던 핵심 도시 사마르칸트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상인들로 북적이는 시장의 활기를 느꼈겠죠. 쿠차나 카슈가르 같은 오아시스 도시들에서는 번성한 사원들이 여행자들의 훌륭한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사막을 건넌 게 아니라 당시 문명이 살아 숨쉬는 가장 역동적인 현장들을 지나온 겁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문화교류라는 게 일방통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비단, 종이, 철기 같은 것들이 서쪽으로 흘러갔다면 반대로 서역에서는 그 유명한 천마라고 불리던 말이나 후추 같은 향신료, 또 유리 제품, 심지어는 페르시아나 소그드 예술 양식까지 중국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현장 법사가 살았던 7세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미 글로벌한 세상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수년간의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현장 법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바로 지혜의 원천, 불교가 태어난 땅, 인도였죠. 그리고 거기서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날란다 사원에서 수년을 머뭅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완벽하게 익히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을 손에 넣게 됩니다. 바로 어떤 왜곡도 없는 순수한 불교 경전 원본과 그 철학의 정수였습니다. 이제 영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환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제부터가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건 위대한 사업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불교 경전, 그 수가 무려 657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책 몇 권이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지식의 보고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 법사는 자신의 남은 평생을 이 경전들을 한자 한자 번역하는 데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때는 그의 길을 망았던 황제가 이제는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장 법사가 남긴 대당서역기는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7세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정치, 문화, 풍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말 그대로 살아있는 타임캡슐이고요.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역사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장 법사의 이 위대한 여정은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시기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그가 걸었던 이 위대한 길, 실크로드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당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길 자체가 위험해졌어요. 도적대가 들끓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진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닷길이죠. 배를 이용하면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실어 나를 수 있었거든요. 시대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크로드의 의미가 사라진 걸까요? 절대 아니죠. 실크로드의 진짜 위대한 유산은 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길 위를 오고 갔던 아이디어와 기술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길을 통해 전파된 종이는 유럽의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고 화약은 전 세계의 전쟁 양상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은 인류가 바다로 나아가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죠. 그러니까 낙타의 행렬은 멈췄을지 몰라도 그들이 실어 날랐던 것들이 세상을 계속해서 움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거의 실크로드가 상품과 사상을 실어 나르는 물리적인 길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실크로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는 지금 무엇이 오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길은 이젠 낙타의 발자국이 아니라 인터넷 케이블을 통해 흐르는 데이터와 아이디어의 형태로 우리 곁에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